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7일 일요일이고요. 오늘 영상은 항상 제 영상을 잘 봐주시는 구독자분이 질문을 세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금융에 대한 정의, 그리고 소유하고 싶은 자산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기업에 취업해야 되는 이유,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고, 저는 금융이 뭔지 오늘 처음으로 사전을 찾아봤고요. 그리고 나머지 질문들도 제가 깊게 생각했던 질문은 아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라 조금 영상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오늘 사실 주말 출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도 점심시간 그리고 저녁에 마치고 운동을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답변할지 정말 좀 기쁜 마음으로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 혼자 밥 먹으면서 이거를 되게 깊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역시 좀 단 걸 먹어야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정말 전 금융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답변할까 좀 막막했는데, 일단 구독자분이 일단 올려주신 질문이 원문이 이러거든요. 너무 좋은 질문이어가지고 제가 캡처를 해놨다가 틈틈이 사진 캡처된 것을 보면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사실 저는 금융이 뭔지도 오늘 처음 알았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소비재들 중에서 소비를 한다면 어떤 것을 소유하겠는가? 이거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신 건지. 근데 일단 그 의도는 중요하지 않고, 제 기준에 저라면 뭘 살지에 대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답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또는 상장회사에 취업을 해야 하는 이유. 사실 이게 어떻게 답변하든지 다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려웠던 질문인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의 대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금융이란 무엇인가? 제가 너무 막막해가지고 네이버에 백과사전을 쳐봤거든요. 금융시간의 자금의 수요와 공급. 여기서 보니까 딱 이것만 듣고 깨달은 것은, 금융이란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화해 주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이제 일정 기간을 정하고 앞으로 있을 원금과 거기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보니까 저도 이제 금융 거래를 계속 하니까 저는 은행과의 개인과의 거래를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과 개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A, B, C 세 사람과 은행과의 거래를 생각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은행에 간 경우는 돈을 이렇게 빌리러 가는 경우, 그리고 돈을 맡기러 가는 경우, 예금을 하러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는데, A와 B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으러 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 100만 원 대출을 받는다. 근데 각 사람마다 대출 이자율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100만 원 빌리는데 나중에 은행이 105만 원 갚으라고 하고, B라는 사람은 100만 원 갚는데 120만 원 갚으라고, 이렇게 대출 이자율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도 많이 알겠지만 A와 B라는 사람의 신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금융이란 무엇인가의 답변은 가장 핵심은 신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신용이 왜 중요한지 뭐든지 하나도 전혀 몰랐는데, 오늘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적힌 이 신용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금융의 핵심은 신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A와 B가 거래가 하는데 결국 이 달라지는 것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중에서 A라는 사람이 은행 입장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잘 갚을 것 같으니까 105만 원만 주고 105만 원만 갚으라고 하고, B라는 사람은 그것보다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니까 너는 120만 원으로 갚아야지 100만 원을 빌려준다. 그만큼의 리스크를 은행이 B라는 사람한테는 더 감당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리스크 같은 것을 돈 빌려주는 사람에서 리스크를 생각을 했을 때 이건 바로 신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C라는 사람은 은행에 돈을 빌려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가 되게 낮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은행은 이런 개인보다는 훨씬 신용도가 높은 기관이기 때문에, 은행에 돈 맡기면서 돈 떼일 것 같다는
생각하는 것은 잘 없잖아. 뭐 IMF 때나 은행 망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래서 1,000만 원 빌려주는데도, 이건 좀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1,001만 원에 이렇게 우리가 이자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개인보다는 이런 기관들의 신용이 월등히 높고, 그리고 개인과의 이제 신용 격차가 있기 때문에 금융이란 뭔지를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신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확장해 보니까 금리가 높다는 것은 신용이 낮은 사회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금리가 낮다는 것은 신용이 높은 사회. 왜냐면은 금리를 높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100만 원을 빌려줄 때 110만 원 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무조건 원금을 갚을 사람이다 생각하면은 110만 원이 아니라 그냥 100만 원 플러스 5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해서 105만 원만 받을 수 있는데, 뭔가 이 사람이 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돈을 안 빌려주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 사람이 저 빌려주면은 100만 원 플러스 10만 원, 아니 100만 원 총 20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뭔가 혹하겠죠. 왜냐면은 엄청나고 훨씬 원금 200%의 돈을 상환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런할 수 있는, 도망갈 확률이 높으면은 그만큼 신뢰도가 낮다는 건데, 못 믿을수록 금리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금리가 높다는 것은 신용이 낮은 사회, 금리가 낮다는 것은 신용이 높은 사회라고 저는 생각의 확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높을 때, 신용이 낮을 때는 사람들과의 금융 거래가 낮아지고, 신용이 높을 때는 거래가 높아져서 이게 나중에 경제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은 좀 다루지 않고 여기에만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데, 부동산, 롤렉스, 자동차 등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 중 소비를 한다면 어떤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먼저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부동산을 1번으로 사고, 롤렉스, 명품, 저 시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명품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를 3번으로 사겠는데, 제가 이런 답변을 한 기준은 희소성이었습니다. 모든 자산은 결국에는 사용하면은 감가상각이 있잖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뭐 10년 지나면은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데, 여기서 자산 가치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는 한정된 자산일 때만 그 가치가 늘어나더라고요. 인구가 늘어나는 사회에서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서 이게 공급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은 이렇게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그 시장가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가치가 상승하는. 그래서 저는 희소성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뭔가 자산을 샀을 때 사야 된다고 하고, 예를 들어 같은 부동산을 산다고 해도 사람들이 더 몰릴 것 같은 것,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하는 것, 앞으로 더 사고 싶어하는 그런 희소성을 가진 자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답변을 하면서 정말 머리에 많이 깨우치는 게 많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뭐 다른 게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앞으로의 자산을 소유하게 될 때는, 저는 지금 가진 자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돈, 현금, 주식 말고는 가진 게 없는데, 내가 앞으로 부동산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내가 앞으로 소비할 거에 대해서 내 가치, 그 소비한 그 재화나 서비스가 계속해서 가치가 보존되거나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소비를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기업 또는 상장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하는 이유인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짓걸어 볼게요.
이 기업들은 대기업이나 상장 회사들은 전 불로소득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해요. 즉 노동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건데 예를 들어 한 자산가가 본인의 돈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하나 지었어요. 그럼 공장을 지으려면 많은 돈이 투입이 돼야겠죠. 그러면은 이 공장으로 예를 들어 이게 자동차 회사라면은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럼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많이 팔면은 또 돈이 벌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 자산가는 공장과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 돈으로 공장과 사람을 고용해서 이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남기고 이 돈으로 다시 월급을 주고 원자재를 다시 구매해서 또 이 공장을 계속 돌리고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이 투입된 자본보다 계속해서 돈을 많이 만들어내서 고용도 하고 본인은 일하지 않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건데 여기서 좀 저는 왜 대기업이나 상장회사라고 생각했을까 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좀 어려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성공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좀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배우다 보면은 그 성공의 비결이 자연스럽게 저한테 체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살아남은 기업일수록 좋은 시스템은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을 많이 벌고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지속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도 요즘은 정말 변화가 빠르잖아요. 살아남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이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도 이게 5년밖에 못 가서 망한다고 하면은 5년 이상 10년을 굴려 먹어야지 투입된 자본보다 더 큰 돈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게 5년 뒤에 망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투입된 자본도 회수 못하고 오히려 손실이 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좋은 시스템일수록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서 자동차도 만들었다가 TV도 만들었다가 전기차도 만들었다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5년이 아니라 10년, 50년, 100년. 그래서 대기업들은 목표가 영속 가능한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미래에도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 미래의 신사업을 발굴하는데 가장 큰 힘을 쏟고 있고 R&D 비율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요즘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서는 어떤 기업이 혁신하는 기업인가 이 혁신성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기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장기 보유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좋은 시스템 대기업에 또는 상장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성공하는 시스템 속에서 녹아서 그런 이제 성공의 비결을 체화시키고 내가 앞으로 자산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내가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가장 좋은 거니까 이것을 내가 구현할 수 있는 이 젊을 때 돈이 별로 없을 때 이 자산이 모이지 않았을 때 이런 성공의 경험들 좋은 시스템을 많이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기업 가면은 업무 강도 낮은지는 모르겠는데 노동에 비해서 돈을 많이 주니까 좋겠죠. 네, 여기까지 답변을 한번 달아봤는데 이런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여기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난잡하게 있던 저의 생각들을 하나로 좀 모으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이 답변이 많은 통찰을 가지고 있는 답변은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감사합니다.